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반년이 지난 1950년 11월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출하면서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중공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서 한반도를 공격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6.25 전쟁에 개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중공군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2달 만에 38선까지 퇴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일사후퇴를 감행하게 되면서 서울을 또다시 공산진영의 손에 빼앗기고 맙니다. 당시 중공군은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당시 이 중공군에 관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실들을 보시면 왜 중공군이 초반에 그렇게 강력했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초반에는 반짝 성공적이었으나 어째서 이 성과를 중공군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 정근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공군의 개인 무장이 유엔군보다 좋았다. 먼저 유엔군 개인 화기를 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은 M1 게런드, M1 카빈과 같은 반자동 소총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울 수복작전 때 찍힌 이 미군 병사들이 쓰고 있는 소총입니다. 국군 역시 미군과 같은 소총을 이용했습니다. 영국군은 이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리엔필드 라이플을 개인 화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1895년에 개발된 볼트 액션 라이플을 아직도 쓰고 있던 겁니다. 이 사진은 6.25 전쟁에 참가한 영국 제29 보병여단 병사들입니다. 대부분 병사들이 리엔필드 라이플로 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군은 반자동 소총 혹은 볼트 액션 소총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고요. 군대 내에 소수 병사가 기관단총을 휴대하거나 혹은 기관총을 함께 운용하는 것으로 화력을 보강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공군의 개인 화기는 막강했습니다. 1951년 들어서 소련제 무기가 대거 보급되면서 많은 병사들이 자동 화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타이프 50 기관단총이 널리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저희가 따발총이라고 부르는 그 총입니다. 중공군 사진을 보시면 다들 이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51년 춘계공세에 참가했던 중공군 제63군의 경우 3만 명의 병사 중 절반이 타입 50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군대마다 2개의 중기관총과 3개의 경기관총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거리에서 보병 간의 전투가 벌어질 경우 중공군은 가공할 화력을 집중시켜서 유엔군을 쉽게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중공군은 경험 많고 노련한 군대였다. 중공군, 중화인민해방군은 약한 군대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의 달인들이었습니다. 1차 국공내전 10년, 중일전쟁 8년, 2차 국공내전 5년, 즉 전쟁만 총 23년을 치렀던 군대입니다. 수많은 실전을 통해 노하우를 집적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군대였다는 거죠.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화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10대 때 동네 군벌 사병부터 시작해서 총사령관 자리에 오르기까지 30년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이 노하우로 무장한 잔꽤 많은 노련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펑더화이 휘하이 장군들 역시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전을 10년 내지 15년 이상 치러서 일본 제국과 국민당을 쫓아내고 중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 실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한국전쟁을 시작했던 국군이 노련한 중공군에게 초기에 밀렸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엔군 지휘관들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조차 중공군의 허를 찌르는 대담한 기습과 능숙한 야간 보병전에 혀를 내두릅니다. 세 번째, 중공군은 인해전술을 쓰지 않았다. 중공군은 병력 숫자가 많았습니다. 1951년 봄 한국전쟁에 개입해 있던 중공군은 무려 130만 명입니다. 이 중 77만 명이 전투부대였습니다. 덕분에 중공군은 공세작전 때마다 3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는 엄청난 물량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전투에서 유엔군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해전술을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공군이 한반도에서 정말 인해전술을 썼다면 미군한테 박살이 났을 겁니다. 미군은 이미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반자의 돌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군이야말로 인해전술을 구사했던 대표적인 군대였습니다.
일본은 미군 상대로 이런 작전을 거듭 구사했다가 엄청난 사상자만 내고 대패했습니다. 현대식 라이플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미군 앞에 인해 전술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공군은 대체 무슨 전술을 써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우선 중공군은 기갑 전력이 없었습니다. 항공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의 중심은 경무장 보병이었습니다. 중공군은 이 보병을 이용한 전술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주로 야간에 산, 고지와 같이 험한 지형을 타고 보병들이 빠르게 이동해서 적을 포위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작전 시작 후 이 전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 공격부대가 적 방어선을 야간에 공격해서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2단계, 밤을 틈타서 보병이 빠르게 이동해서 적 진지 주변 고지를 점령합니다. 동시에 적 진지 방어선 측면을 공격합니다. 3단계, 적 방어선이 약한 지역을 공략하는 동시에 주요 도로망을 점거해서 적의 도주로를 차단합니다. 4단계, 공격을 지속하면서 포위망을 좁힙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얼마나 은밀하게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시키는가입니다. 이거에 중공군이 전문가였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중공군의 공격에 유엔군은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장진호 전투, 설마리 전투 등 유명한 포위전 모두 중공군의 이러한 전술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중공군이 어떻게 적 방어선을 돌파했는지도 보겠습니다. 중공군은 야간에 소규모 단위 부대로 돌격을 감행해서 방어선을 돌파하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인해 전술로 돌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중공군은 사전에 여러 차례 철저한 정찰을 통해서 적 방어선을 확인하고요. 또 사전에 정찰 공격을 여러 차례 감행해서 적에 대한 파악도 합니다. 그 뒤 적의 기관총 위치, 탄막이 형성되는 지점, 약점 등을 완벽히 파악한 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숫자가 3배 이상 많은 중공군이 야밤에 이렇게 치밀하게 공격해오면 유엔군으로선 막아내기 무척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공격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병사들이 맨몸으로 적 방어진지에 돌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랬던 탓에 전투 때마다 중공군 사상자는 항상 유엔군보다 많았습니다. 네 번째, 중공군은 걸어다녔다. 중공군은 차량이 없었습니다. 병력 운송 체계는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전방에 투입되는 중공군은 작전 개시 지점까지 걷고 또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행군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걸어서 이동하다 보니 속도도 느리고 병사들도 지칩니다. 예컨대 1951년 임진강 전투 당시 중공군 제64군 병사들은 행군을 해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걸어서 오다 보니까 작전기를 못 맞출 것 같은 겁니다. 이 때문에 지휘부는 완전군장 야간행군을 지시하고요. 64군 일선 부대는 24km를 주파해서 간신히 공격기를 맞춥니다. 그리고 야간행군 끝나자마자 곧바로 공격에 나서야 했습니다. 매우 지친 상태로 전투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전력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병력뿐만 아니라 모든 게 걸어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중공군의 식량, 탄약, 군수물자까지 모두 걸어서 최전방 부대에 보급됩니다. 당연히 보급에 차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엔군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은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밤에만 몰래 산을 타고 이동해서 보급을 해야 했습니다. 이 탓에 보급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요. 1951년 들어서 중공군은 공격작전을 오래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급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따발총같이 뛰어난 자동소총이 있어도 탄약을 재보급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공군이 그 화력을 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섯 번째, 중공군은 탱크를 막을 대전차포가 없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은 다수의 탱크를 이용했습니다. 미군의 셔먼 탱크, 채피 탱크, 그리고 영국군의 센츄리온처럼 여러 탱크가 이용됐습니다. 문제는 중공군이 이 탱크들에 대적할 대전차포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엔군 탱크가 밀고 들어오면 중공군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거죠. 탱크에 대적하기 위해서 중공군은 나름 여러가지 발명품을 만듭니다. 일명 끈끈이 폭탄, 양말과 천조각을 이용해 만든 부착용 폭탄입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미군 병사들이 타이거 탱크를 상대하기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폭탄입니다. 이걸 중공군도 이용했었습니다. 또한 폴 차저라는 장치도 만듭니다. 길다란 나뭇가지나 장대 끝에 폭탄을 붙인 다음 이걸
적 탱크에 창처럼 찌르는 대전차형 화기입니다. 끈끈이 폭탄이나 폴차저 둘 모두 유엔군 탱크에 가까이 접근해서 공격해야 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 중공군 병사들은 탱크에 냅다 달려들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변찮은 대전차 화기 하나 없는 것만 봐도 중공군이 한국전쟁 당시 얼마나 가난한 군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중공군은 연락수단이 없었다. 부대 간의 의사소통이 있어서 중공군에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선통신 수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엔군은 무선통신으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고지전 같은 6.25 전쟁 영화에서도 국군은 모두 무선통신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중공군은 이런 장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을 경우 서로 신호용 나팔을 불어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이 사진 속 중공군 병사처럼 나팔 신호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고대전쟁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 뿔피리 부는 병사들이 이게 6.25 전쟁 당시 중공군한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진과 꽹가리를 쳐서 공격 신호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 당연히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무선통신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개시 이후 작전 중인 일선부대 간에 이렇게 연락이 제한된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였습니다. 급한 경우 중공군은 타발을 띄워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중세시대 군대도 아니고 현대전에 와서도 이렇게 작전을 펼쳐야 했다는 겁니다. 현대화된 연락수단의 부재는 당연히 작전 중 중공군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결론! 그렇게 저희가 중공군에 관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봤습니다. 저희는 중공군이 오랜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노련한 군대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공군은 대담한 공격 작전을 감행했고 유엔군을 상대로 초기에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워낙 후진국이었다 보니 탱크, 차량, 항공기가 없었고 심지어 기본적인 무선통신 장비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자와 병력이 걸어서 이동하는 후진적인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군대인 유엔군을 이기지 못한 건 당연했습니다. 유엔군은 그동안 중공군이 상대했던 일본 육군이나 국민당과는 차원이 다른 막강한 상대였습니다. 1951년 상반기에만 중공군은 15만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그리고 결국 총공세를 중단하고 방어태세로 전환합니다. 유엔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죠. 이 기간 중공군 사상자는 유엔군의 2배가 넘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만 내고 중공군은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협정에 주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보다 개괄적으로 간추리고 영상 자료를 첨부해서 에피소드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는 모두 제가 사진과 지도, 영상을 첨부해서 편집과 함께 유튜브 전용 에피소드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제 기존 팟캐스트는 팟빵 정군의 지식 나눔방 채널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오리지널 에피소드만 본 채널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청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